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지진 않고 있고요. 그래도 한 1.3%, 1.2% 정도의 내림세.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다. 다소 아쉬운 모습인데 이 시장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봐야겠죠. HB투자그룹 손여루 팀장, 뉴진베스트 전덕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BTS 빌보드 1위를 보여주면서 하이브가 20만 원 선은 오늘 장중에 탈환했습니다. 군백기 우려했던 BTS였는데 이번에 그 지민 씨가 솔로 활동을 하면서 빌보드 차트에 오른 거잖아요. 오늘장 하이브를 상승시킨 끌어올린 주인공은 지민이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솔로로 이제 또 빌보드에 들어가서 솔로 플레이어로 1위를 한 적은 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지민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계속해서 이제 또 개인 앨범들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좀 온기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어떻게 또 덧붙이자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리오프닝이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슈가도 월드 투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개인적으로라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됐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결국 그룹이 아니면은 그룹이 아니어도 뭔가 예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했던 우려를 이제 지민이 발표를 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 확 끌어올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 하이브를 둘러싸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너네 BTS 말고 뭐가 있어? 이거였는데 지금은 뭐가 많아졌어요. 예, 4세대 여자 아이돌의 그 대장 역할하고 있는 뉴진스, 르세라핌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대 가도 솔로 활동으로 돈 벌 수 있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하이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걸림돌은 다 해소가 됐다라고 봐도 됩니까? 대부분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BTS 같은 경우도 member들이 많은데 군입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멤버들별로 시차를 둬가지고 이제 솔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민님께서 좋은 실적을 보여줘가지고 하이브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뭐 르세라핌이나 뉴진스에 대한 기대감은 뭐 이미 뭐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상상 초월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하이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SM 경영권과의 어떤 다툼 때문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오늘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SM에 대한 하이브의 지분이 상당한 좀 차익을 줄 것이다. 공개 매수를 뭐 9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진행했었는데 공개 매수 15만 원에 임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계산을 했을 때는 공개 매수에 임한 물량의 44%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12만 원에 산 물량이 44%만 15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 단순하게 44%지만 50%라고 가운데를 줬을 때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이 이제 수익권이니까 이제 SM이 9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손실은 아닌 것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44%이기 때문에 56%의 비중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9만 2천 원이나 9만 4천 원 이상에서 SM이 움직여 준다고 하면은 손실이 아니다라고 또 주주총회에서 밝혔고요. SM의 어떤 지분 가치를 본다고 했을 때 SM이 어떤 성장주의 대열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비를 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SM에 대해서 좀 리포트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4대 엔터에서 대장급 입지에서 2022년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될 수 있겠지만 다양한 IP를 통해서 2023년까지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주가 수익비율을 볼 때도 현재 업종퍼가 109.08인데 현재퍼가 28.61이고 12개월 선행퍼가 20.61이기 때문에 현재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12개월 선행퍼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평가 매력도가 심할 수 있다라는 뷰가 있고요.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이제 4개월 연속 양봉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5개월 연속 기관의 순매수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9만 2천 원이나 9만 4천 원은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하이브의 2023년 실적도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지금 SM 보유 지분 현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5만 원의 전량을 매도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워낙 가격이 SM 가격이 떨어져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15만 원에 팔고 싶어서 신청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44% 지분밖에 털지 못했다. 근데 그걸 그냥 가감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SM이 한 9만 원 선에만 있으면 우린 손실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하이브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이브의 경우에는 SM의 주가가 9만 원 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걸 기다림과 동시에 또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이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뭐 이제 뉴진스 같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슈가 이제 월드 투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오버행 관련해서도 또 걱정이 많잖아요. 이 물량들을 근데 과연 하이브가 손실을 봐가면서 현 구간에서 던질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한 12만 원 선까지는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있어줄 수 있는데 그런 우려를 너무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굳이 뭐 하이브 입장에서 9만 원만 아니면 이득이니까 다 팔아야지 하면서 물량들을 다 내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상식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M 쪽에서도 그렇죠. 반대로 SM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갑자기 하이브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는 않았으면 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엔터 쪽에서 계속해서 또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또 데뷔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컴백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터 쪽 수급에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또 그럼 엔터 쪽에서 하이브 말고도 또 뭘 보면 좋겠냐? 네. 제가 개인적으로 GD를 굉장히 팬인데 올해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재계약을 했다고 하고 올해 컴백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쪽 이제 좀 거대 연예인이 들어오는 그런 엔터 쪽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YG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손연희 팀장님, 앞서 이제 우리 전덕화 팀장 경우에는 그래 하이브도 좋지만 나는 YG 쪽에 조금 더 신경이 쓰여. 개인적으로는 하이브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혹은 홀딩 가능하십니까? 네, 어떤 대안주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실 줄 몰랐는데 대안주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대안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 좀 투자 의견 좀 긍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잡주가 아니고 실적주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코스피 서비스업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M, JYP, 뭐 YG 같은 경우는 코스닥 엔터 쪽에 있습니다. 코스닥 엔터 같은 기업들은 업종포가 100 정도인데 뭐 SM이나 JYP 이런 종목들은 퍼가 한 25에서 30 정도가 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 퍼가 150인데 11개월 선행포가 37.39, 업종포가 7.10이기 때문에 하이브가 저평가가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동일선상에서 본다고 하면은 하이브도 YG나 SM만큼 좀 저평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가 그렇게 움직임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2023년 연말까지 가져가셔라 이런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작년 중순쯤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서 한번 평가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하이브의 좀 적정 주가 어떤 리포트에서는 적정 주가 다 달리 나오지만 제 개인적인 원칙에서는 하이브에 대한 적정 주가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대안주는 저는 큐브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덕화 팀장님은 GD 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자 아이들 팬입니다. 그래서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아이들 필두로 해서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에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 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한 4분의 1가량 될 수 있고 최근에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 보여주지만 좀 눌림목 공략 진행하신다면 너무 나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 엔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아이들도 사실 중국인 멤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중국 그렇죠. 공연이 열린다면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전에도 큐브엔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도 좋습니다. 두 분의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통 제약주의 부활입니까? 연일 상승하는 한미약품 볼게요. 현 구간에서는 한미약품의 주가가 조금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음봉 전환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최근 제약바이오주의 반등 속에 유독 한미약품이 그 무거운 전통 제약주들이 요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의아했거든요.
수상하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이제는 좀 수급들이 바뀌고 있다. 네. 옛날에는 뭐 한 몇 달 전,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현재도 그렇지만 2차 전지 업종들이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을 끌고 움직였었던 그렇죠, 부분인데 네. 이 지금은 좀 수급이 그 상승을 올리는 기여도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원래는 2차 전지 업종에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꾸준히 끌고 올라갔었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2차 전지도 돌고 뭐 갑자기 반도체도 돌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돌면서 계속해서 섹터가 좀 순환매는 되고 있다. 물론 지금 가장 큰 비중은 아직도 2차 전지긴 하지만 네. 이제는 상승을 기여화하는 그런 업종들이 조금은 분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업종들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좀 업황이 이제는 또 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성장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는 사실 셀트리온이 불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뭐 신약 개발도 우리가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M&A까지 하겠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도 또 이제 미국 FDA에서 또 승인을 최초로 받으면서 아 이것도 되는 시장이구나라고 열리면서 또 거기에 속한 업종들이 또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소위 말해서 시체가 많이 쌓여 있던 바이오 업종에서 네. 다시 한번 생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 특히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아마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이 계속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 네. 사실 한미약품도요. 정말 예전에 그 영광 기술 수출했을 때 그 영광을 한번 강하게 누려보고 그 이후로 뭔가 계약이 취소되거나 반환되거나 그랬던 아픔이 많은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체가 많은 또 그런 제약바이오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이 한미약품이 최근 3거래 연속 상승했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걸 봤을 때 뭔가 시장이 기대하는 게 있어 보이거든요. 암화케에서 뭔가 발표해 줄까요? 우선 그만큼 좀 제약바이오 투심이 많이 좀 악화됐었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이전에 한미약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수출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기업이 한미약품이다라고 보고 있고 맞아요.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 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5% 이상의 일간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응축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좀 불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떤 이번에 AACR 미국 아마케에서 한미약품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예단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의견을 나눴던 종목들이 이제 기술을 통해서 마일스톤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면서 한미약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약품이라는 이름도 떼고 뭐 시가총액도 떼고 딱 재무가치만 봤을 때는 제조업이라고 보면은 정말 엄청난 종목이라고 할 정도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업종 대비 2분의 1가량 저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재무 가치가 제약바이오 변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내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좀 투자를 하고 싶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일간 변동성을 갖고 싶은데 내가 잘 몰라라고 하시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 한미약품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미약품이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기술적인 위치는 부담되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오전장에는 기관의 순매수였고 외인의 순매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14시 19분 기준으로 외인의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즉, 현 위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는 단기적인 저항 구간은 맞기 때문에 첫 발은 담구대 분할 매수 좀 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시점은 아무래도 좀 내가 타이트하게 매매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아마케에서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다음에 내가 타이트하게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4월 16일인가 4월 14일이 시작이죠. 4월 12일에 매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뉴스 보고 그거 바로바로 그 택하기가 진짜 정말 그거 신의 영역이긴 한데. 안 되시면 4월 12일. 네. 그래서 이벤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기대감에 미리 좀 팔아보자. 한미약품. 근데 이 한미약품뿐 아니라 최근에 뭐 종근당을 필두로 전통 제약주들이 올라주고 있잖아요. 네네. 두 분이라면은 지금 둘 다 의견이 그래요. 수급이 약간 바이오 쪽에 많이 소외받았던 바이오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산다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 바이오주를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종근당도 이번에 뭐 역대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이라는데 이렇게 매출과 실적에 찍히는 전통 제약주, 소외받은 전통 제약주로 가시겠습니까? 혹시 둘 다 사야 되나요? 아니 하나만.
그렇다면 저는 중소형주를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가 너무 적극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스가 강세를 보여줄 때 어떤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있지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어떤 신약에 대한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3대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이 있고 그다음 삼성 바이오시스가 있고 잘 모르시겠지만 3등이 종근당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만약에 1년에 신약이 이제 개발되는 이제 만료 기간이 되는 게 한 10개에서 15개가 된다고 하면은 종근당이 그래도 그중에 3, 4개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 안정적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고 오늘도 기관은 점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대형주 중에서는 종근당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확실히 일간 변동성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를 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제가 3월 전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 위주 좀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올해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다양한 임상 일정을 갖고 있는 종목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런 대형 제약주만큼이나 일간 변동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여쭤봐야겠네요. 뭐 대형주 쪽에서는 종근당이지만 나는 중소형 바이오를 보겠다. 전덕화 팀장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 그래요? 저만 대형이에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저는 중소형주 중에서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바이오 그 이슈를 가장 좀 좋게 봐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어제 CJ 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식 알러지 임상 지금 특허 등록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상 젠 001 임상 또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요 두 종목에서 좀 아까 말씀하신 아마크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은 반영이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그쪽으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네. 그런 네. 부분이고. 네. 그쪽으로 아까 계속 또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셔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옆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가지고요. 제가요? 네. 중소형 바이오주 어떤 거 유심히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우리 요니 앵커님 굉장히 불나방 대표로서 저번 주에 저보고 공격진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앵커니까 삼성 바이오스 가장 핫하게 네. 가장 핫하신 줄 알았는데 삼성 바이오스라고 해가지고 네. 저는 중소형주 올릭스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적합한 종목이 좀 올릭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리보엑산 관련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개발된 치료제가 더욱더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대안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022년 4분기에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아직까지 연간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따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은 조금 꾸준하게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2020년 후반부에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 감사 보고서 안정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면은 이제 신약 개발 기업도 사실 임상 2상이나 3상 이슈가 닿을 때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릭스는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 염약 이제 동물 실험에서 효능 확인했다. 비임상 단계를 거쳤고요. 황반변성 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 1상에 첫 피험자를 투여했고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면 올해 다가오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꾸준한 임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주기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술적 위치나 수급 조항도 나쁘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릭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살펴봤고요. 마지막 테마주로 넘어가 볼게요. 또 시작된 히토리 싸움에 유니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뉴스를 꼽았을 때만 하더라도 한 10% 후반대 급등이었는데 지금은 상한가에 가 있어요. 중국의 히토리 자석 수출 금지.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은 먼저 어떻게 시작했냐를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 히토류의 거의 80% 가까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히토류들이 이제 자석이 되는 거고 그 자석으로 인해서 뭐 전기차도 만들고 뭐 풍력 발전용 모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도 커져가고 그리고 뭐 풍력 친환경 쪽으로도 계속 커져나가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쥐고 있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보복성 조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한테 먼저 우리 이제 반도체 장비 13개 중에 있어서 기술을 우리가 수출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중국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토류를 니네한테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보복성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자국 내에서 히토류들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비중 자체가 거의 지금 보시면은 네오디뮴과 사미듐 코발트 자석 같은 경우인데 네오디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84%, 일본이 15%고요. 그리고 코발트 사마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중국이 90%, 일본이 1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가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거의 중국이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또 미국 반도체 규제나 뭐 IRA나 CRMA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좀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좀 우려가 되면서 히토리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미중 무역 갈등에 매번 나오는 게 히토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의 그 반도체 때문에 중국이 좀 기분 나쁜 티를 히토를 통해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의 불통이 좀 많이 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불똥은 튀는데 지금 당장 조금 갑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생산이나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량은 뭐 중국이 한 60%고 뭐 호주나 베트남에서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히토리를 수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가공기술 대부분이 중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뉴스를 검색해보고 뭐 정책 검토 이런 걸 했을 때는 히토류에 대한 정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환경 오염이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도 좀 개발을 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개발을 좀 쿨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 오염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 이제 기업들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정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은 비상장 기업인데 성림첨단산업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의 지분을 현대 비엔지스틸이 취득을 해서 오늘 현대 비엔지스틸이 상한가를 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 기업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는 정제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고 정제 기술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을 때도 솔브레인처럼 국산화에 성공한 것처럼 지금도 제가 뭐 개발을 뭐 쾌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시세가 형성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시세에 대한 매매는 진행하되 정부에서 이런 히토류 정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은 이제 단순한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조금 뭐 눌림목 공략이나 수익 매매도 할 수 있는 테마로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찐 수혜가 있는 거는 이제 또 건너 현대 비엔지 스틸이고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는 약간 테마성이 짙지 않았느냐. 전덕가 팀장님도 그럼 이거는 테마로만 이용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테마로밖에 좀 볼 수 없다. 근데 또 한 번 얘네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분들. 이분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들이 서로의 패권싸움을 벌이게 되면 이것도 장기로 끌고 가면서 히토리 테마주들이 좀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상 뭐 리튬도 마찬가지였고 뭐 유수수도 마찬가지였고 네. 대부분 이제 쇼티지 나는 것들이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뽑을 수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없습니다, 사실. 네, 뽑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선택할 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화 조짐이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거기로 또 수급이 몰린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진입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중국 자체도 원래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세계 점유율을 우리 거로 늘려라, 히토류를. 우리 거로 늘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얘네는 그냥 이걸 무기로 이용할 생각이구나. 라고 관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 단기적이지는 않되 잘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타이트하게 좀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주를 잘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만 선호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어려워해서 여기서는 그냥 관망하겠습니다.
저는 매매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투자분들께서는 조금 며칠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뷰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일단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냥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스킬이 있으신 분들만 매매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14시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순 매도세가 줄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공격적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줄었다는 것은 샀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저는 맨 처음에 딱 질문을 받았을 때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인가?라고 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었다고 하면은 학습 이력에 의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짧게 해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 어떤 강성적인 반응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베팅이 나오고 있고 네. 어떤 수급 움직임과 추세를 봤을 때는 며칠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당장 쫓아가기엔 유니온이나 유니온 멀티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뭐 세노텍이나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다뤄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